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3강 무신정권과 하층민의 봉기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무신정변과 하층민 봉기의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 문벌 귀족들은 음서제 공음전, 폐쇄적인 혼인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토지를 약탈하는 등 부를 축적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경원 이씨 집안의 이자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자겸의 화려한 생활을 한번 볼까요? 이자겸은 스스로 국공이 되어 왕태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거나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자, 여러 자식들이 큰 집을 경쟁적으로 지었으며 온 거리에 그들의 집이 줄지어 들어섰다. 그러면 그들의 집이 들어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외곽으로 내쫓았다는 소리죠. 그리고 남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그죠? 무소부위의 권력을 가지며 정말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 그죠? 자, 그리고 종들을 시켜 마차를 약탈하여 자기의 물건처럼 실어 날았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팽배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자겸은 이렇게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나? 바로 폐쇄적인 혼인 중에서 왕실과 거듭된 혼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많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이자연 나옵니다. 그죠? 이 바로 이자겸의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많은 이제 왕비들을 배출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이정, 이석 이런 사람들은 이자겸의 숙부, 백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2호, 그죠? 2호가 바로 이자겸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자겸. 자, 이자겸은 급기야 16대 예종의 비로 이자겸의 딸 문경태후를 왕실에 들였고요. 그리고 아들 17대 인종의 그로 비로 바로 이자겸의 딸 둘을 바로 왕실로 들였었죠. 자, 그러면 인종은 바로 이자겸의 할아버지이자 뭐가 됩니까? 장인어른이 되죠. 인종은 바로 이모랑 결혼하게 됩니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바로 권력 독점 때문이죠. 그래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경원 이씨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가문들의 불만도 매우 높아졌고, 그리고 이 경원 이씨의 가문을 견제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 매우 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자, 문벌귀족의 종묘, 문벌귀족의 모순의 절정,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이자겸은 왕이 되고자 난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무리수를 또 두게 됩니다.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자겸과 군사력을 장악했던 척춘경이 힘을 합하여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이때 너무 지나치게 이자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느낀 왕, 바로 손자이자 그죠? 이제 사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인종인데요. 이때 왕이 인종은 이자겸이 왜 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뭔가 개혁의 그러한 군주로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자겸이 아니? 하면서 그래서 이 이자겸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너 말고도 왕할 사람 많아. 내가 왕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인종을 그죠? 가두어 버리고 궁궐에 불을 지릅니다. 헐. 자, 그런데 인종은 이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척춘경을 회유를 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자겸이 왕이 된다고 해서 뭔가 정당성이 있는가? 오히려 니는 나를 도와야 한다. 그러면 너는 나중에 나에게 큰 상을 얻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했겠죠. 그래서 척춘경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자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지? 왕이 된들, 그, 왕건 이후로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씨가 이제 왕이 되니까, 사람들도 많이 반발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가문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들을 어떻게 이제 다 뭐 죽여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겠지? 그래서 척준경이, 인종 편에 서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자겸을 배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종과 척준경이 한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을 축출, 그지? 제거를 하고 인주희 씨, 여기 인주희 씨가 바로 경원희 씨예요. 경원희 씨나 인주희 씨나 똑같대요.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제거를 했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인종은 이자겸의 그러한 권력 독주를 이제 제거를 했긴 했으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미쳤구만. 그죠? 뭐, 귀족이나, 그지? 뭐, 우리나 다를 바 없네. 저들끼리 짖고 싸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에 큰 동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리고 왕실의 권위는 추락하게 됩니다. 문벌 귀족 사회가 점점 망할 징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대표적인 이자겸의 난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갑자기 이 사람은 누구지? 하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이 글을 들으면 알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누구죠? 맞아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시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역사상 1000년대 제1대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이 바로 이자겸에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고려인데 웬 조선? 신채호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는데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 조선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래요. 아무튼 간에 자,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묘청의 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묘청도 좀 무리수를 많이 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는 묘청의 난, 그리고 묘청이 무리수를 많이 두긴 했지만 그 취지는 정말 높이 평가하자 해서 서경천도운동 이렇게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자, 묘청과 김부식의 가상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묘청은 도대체 누구, 김부식은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자, 묘청은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 인종의 개혁을 도와오려고 웬 스님이 나타납니다. 정지상이라는 서경파의 추천으로 스님이 등장하고, 김부식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이 사람 누구지? 네, 바로 삼국사기의 저자. 들어봤니? 들어봤죠? 자, 삼국사기의 저자 바로 김부식.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가상대화를 통하여서 김부식이 추구하고자 한 게 무엇이었고, 그리고 왜 신채호 선생님은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라고 지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묘청. 우리도 임금을 황제라고 부르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써야 한다. 서경으로 도읍지를 옮기잔다. 그래서 금이 황복하고 사방 36개 나라가 모두 고려의 신하가 될 것이다. 자, 지금 묘청의 주장이 나오죠. 임금을 황제로 부르자, 건원이라는 연호를 쓰자, 서경으로 옮기자, 그리고 금나라 이제 정벌하자, 뭐 이런 얘기. 잘 알다시피 이자겸이 집권 당시 세력으로 있을 때 금이 4대 관계를 요구하자 이자겸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랬죠. 자, 이자겸의 난으로 이자겸은 제거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정지상의 그러한 이제 추천으로 바로 묘청이라는 스님이 나타나서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반면 개경에 사는 이제 개경파, 그러니까 원래 수도 개경에 사는 그러한 김부식 같은 문벌 귀족들은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금은 송을 정벌할 만큼 큰 국가로 성장했는데, 그렇죠? 금이 화북 지방을 차지를 하고 송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4대 관계를 요구하니까 이 이자겸이 자신의 집권 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4대 관계를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우리는 황제를 포기하고 연호도 포기하고 뭐 이랬댔죠. 자, 어떻게 금의 항복을 받는다는 건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묘청,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묘청이 역시 스님답게 뭐라 하냐면, 자, 오늘날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개경의 땅의 기운이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 기운이 왕성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갑자기 웬 땅의 기운? 이거 뭡니까, 여러분? 금성의 지력이 쇠하였으니, 그죠? 지방으로 그 천도를 옮기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신라 말의 도선 스님이 주장한, 그 배워왔잖아, 중국에서. 그렇죠? 풍수지리설. 그죠? 지금 풍수지리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수지리설. 근데 이 풍수지리설은 우리 왕건, 그지? 훈요 10조에도 이 풍수지리설, 그죠? 강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고려는 이 풍수지리설, 그지? 에 따라서 세워진 그러한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풍수지리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김부식이 정말 현실적입니다. 올여름에 서경대화국에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지는 등 불길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어찌 그것이 기운 좋은 땅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묘청의 그런 주장, 묘청의 개혁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들지요.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반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신채호 선생님 한번 봅시다. 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 그죠? 독립운동가이자 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은, 자, 서경천도운동을 고유의 전통사상과 불교에 맞선 유교의 승리다. 왜냐하면 김부식이 유학자였거든. 자, 그리고 진치사상에 맞선 보수사상의 승리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는 만일에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운동은 천년 역사의 가장 큰 사건. 그래서 조선 역사상 일천년내 제1대사건으로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선택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조선 말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이제 뭔가 조선의 멸망의 기운, 그지? 물론 중간에 이제 흥선대원군 나와서 조금 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지? 보수사상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일장경정기로 들어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쉬워하시는.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황제 국가였는데 조선 때 우리가 명나라를 4대하고 이놈의 4대주의, 성리학적 4대주의 때문에 청나라랑 맞서고 또 나중에 이제 이 4대주의 때문에 또 새로운 서양 세력의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이러한 안타까움이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아, 그렇구나. 신채호 선생님이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던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신 신채호 선생님이 제일 큰 대사건으로 꼽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살펴봐요. 자, 묘청이 난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묘청이 이제 대화궁 이제 짓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인종이 묘청이 너무 무리수를 두니까 그죠? 너무 또 문벌귀족의 반발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묘청을 조금 이제 경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묘청이 무리수를 둡니다. 막 떡에 이 이제 기름을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물에 넣어서 이제 물에 넣으면 이제 기름이 막 그 물 위에 둥둥 뜰 거 아니야? 이것이 용의 침이다 하면서 막 하여튼 무리수를 두면서 상서로운 기운이 뭐 석영에 있다 이렇게 막 거짓말로 치다가 그게 이제 들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인종이 이제 묘청을 더 이상 못 믿게 됐는데 묘청은 그것을 알고 이제 난을 일으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묘청의 세력 범위가 엄청 넓었습니다. 그래서 옛 고구려 땅을 거의 다 차지를 하면서
왜냐하면 서경이 평양이죠, 평양. 그죠? 사람들이 솔직히 고려 마음에 안 들고 있었어. 옛날 삼국으로 다시 돌아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묘청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지? 이렇게 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묘청과 함께 했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묘청이 급기야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나라까지 세워버리고 그리고 지가 황제라고 그지 하고 뭐 연호까지 사용을 하니까 인종은 골치가 아팠겠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인 그죠 이자겸을 처리한데 다시 또 묘청이라니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누굴 불러요? 자, 바로 김부식을 부릅니다. 김부식. 그죠? 그래서 김부식이 지금 보면 뭐 책 읽고 있죠. 문신이죠, 문신. 머리가 똑똑해요. 자, 총사령군으로 이제 관군을 꾸리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몇 년 걸렸냐면 1년 걸렸어요. 1년. 우와, 대단하다, 그지? 자,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서로 토벌질로, 그지? 이렇게 보면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 토벌군이 이 이제 묘청의 세력을 진압하려고 이렇게 했고 결국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되고 어수선한 이러한 고려를 안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썼냐 하면 그것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왜 하필 삼국사기인가? 삼국사기 잘 알죠? 김부식이 신라 위주로 썼다는 거, 그죠? 왜냐하면 이 김부식이 이 이제 경주의 향리 출신이었는데, 그지? 인개경하여 과거 시역에 합격을 해서 이제 문벌 귀족이 됐다라고 저번에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신라 왕족 후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라를 중심으로 한 유교 질서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하였어요. 앞에서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책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한 표로서 정리를 하였는데 여러분이 이거 보면 딱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지? 그래서 인종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뭐 궁궐에도 갇히고 했지만 일단은 인종이 승리로 돌아갔어. 인종이 이렇게 다시 정권을 잡았지? 그러면 이제 인종은 뭐 해야 되겠어? 바로 개혁을 해야 되겠죠, 개혁. 근데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 문벌 세력이랑 같이 개혁을 하겠니? 그 사람들이 기존의 기득권인데 아니지.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적 인물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서경파입니다. 서경파. 그래서 특히 이 서경 출신 정지상이라는 사람을 매우 믿고 따랐는데 이 정지상이 추천한 인물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바로 묘청이야. 묘청. 자, 그들은 서경으로 가야 된다.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된다. 서경 천도를 주장하고 있죠. 자, 그 근거는 뭡니까? 풍수지리설. 그리고 대외정책, 바로 금을 정벌합시다. 그죠? 그리고 황제라고 칭하고 건원이라는 연호를 씁시다. 라고 하고 서경으로 옮깁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점. 그지?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실로만 되면 뭔가 고려의 혁신, 분위기 반전, 요것은 따놓은 당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종은 이 뒤를 팍팍 밀어줬죠. 하지만 이제 개경의 귀족 세력, 누굽니까? 진골 귀족. 만약에 천도하면 자기 땅값 떨어지고, 그지?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 바로 김부식,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나옵니다. 그들은 개경파, 이제 수도 개성에 있는 개성파로서 자, 서경 천도를 반대합니다. 반대! 풍수지리상으로 뭐 벼락도 30천 쳤는데 그게 무슨 좋은 거야? 라고 앞에 나왔었죠. 그죠? 자, 그리고 사상은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적 질서. 지금 현상 유지합시다. 지금 우리 금나라 4대 잘하고 있는데 군신관계로서 우리는 신하의 예를 다하고 하면 되는데 이 무슨 망발이요? 이래 되겠지. 그래서 유교 이념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묘청과 같은 저런 사악한 무리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라고 이제 인종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인종이 묘청을 이제 지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됐죠. 뭐 아까 진짜 김부식이 말했듯이 뭐 벼락도 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경 천도 계획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묘청이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개혁을 다시 추진하면 될 텐데 인종을 믿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니?
바로 인종이 묘청에 손을 놓고 김부식을 불러서 묘청을 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헐, 인종도 왔다 갔다 하다니. 그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자기한테 또 반발하는 그런 묘청 세력이 너무 부담스러웠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을 거는 그지? 귀전의 문벌 귀족이구나 하면서 김부식과 손을 잡았다 이겁니다. 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제거한 인종의 뒤를 이어서 의종이라는 왕위에 올랐어요. 이때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인종은 그래도 뭔가 노력이라도 했죠. 그죠? 묘청과 함께 뭔가 그래도 개혁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의종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정치도 똑바로 안 하고 이제 문벌 귀족과 함께 맨날 놀러 다닐 그런 생각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이때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자경과 같이 소수 문벌 귀족들의 세상에서 탑이 나와가지고 그지 지멋대로 했어. 근데 그 애가 제거된 거야. 그 사람 제거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뭔가 좀 모순이 많으니 개혁 좀 해보자 라고 나온 정치 개혁 세력도 제거당한 거야. 자, 문벌 귀족 사회에서 꼭대기도 제거당하고 그리고 개혁 세력도 제거당했으니 남은 이제 문벌 귀족 사회는 자기네 세상이 된 거지.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권력도 독점하고 막 이렇게 노략질도 하고 막 재물도 약탈하고 그런데 왕은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주고 같이 놀고 막 술 마시고 사치와 향락을 뿌리며 완전 신라말 진성여왕 때랑 비슷하죠. 그죠? 진골 귀족과 진성여왕이 했던 그러한 행동을 지금 의종과 문벌 귀족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무신들은 뭐 하고 있었나? 이 노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킴이 역할, 보디가드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자, 특히 이 의종이 가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자, 보현원으로 행차하여 술을 마시는 그런 이제 행사를 했어요. 이렇게 놀러 간 거지. 자, 대장군 이송으로 하여금 오병 수박키를 시킵니다. 갑자기 이제 오병 수박키를 시키는데 고려 때 이게 되게 유행했어요. 손으로 하는 씨름인데요. 근데 이제 이 대장군 이송이 뭐 슬슬했겠죠. 내가 나이도 많고 이 급도 되는데 뭐 이런 거 시키고 앉았노 하면서 이제 슬슬했는데 패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문신 할례가 갑자기 앞으로 나타나면서 이송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송이 그지 아무 생각도 없었다가 뺨 맞으니까 그죠 이렇게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제 섬돌 아래로 넘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왕 같으면 뭐라 해야겠니? 아무리 그렇지만 네가 너무했다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왕과 모든 신하 여기서 이제 모든 신하는 무신 아니죠? 문신 그죠? 모든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어요. 무신은 아까 보디가드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노는 장소에 있지 않고 그 노는 장소를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었어. 자, 어땠겠어요? 정말 무신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겠죠. 그래서 바로 다 죽여. 그래서 무신정변, 바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심화됩니다. 무신들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1170년 무신정변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끝이 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병수박희입니다. 지금 손으로 뭔가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손으로 그 원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빨리 원 밖으로 나가나 하면서 밀치기 이렇게 씨름이에요. 손씨름. 자, 특히 이의민 이 사람 엄청 중요한 사람인데 만적이 이 사람 언급하면서 또 나중에 난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자, 천민 출신의 무신 집권자 이의민 이 사람이 수박을 너무 잘했대. 수박키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이제 의종의 총애를 받아서 출세를 하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무신들이 이러한 이제 수박키를 잘하니까 이제 의종은 대장군을 이제 이렇게 수박키에 시킨 거지, 그죠? 자, 무신은 왜 정변을 일으켰을까요? 그때 한순간을 못 참고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자, 참다 폭발한 사건이 바로 무신정권입니다. 자, 문신과 무신 간의 차별 대우. 원래 사람들이 차별당하면 되게 막 분노가 극에 달하잖아. 그지? 자, 강감찬. 기억나죠? 귀주대첩. 거란 3차 침입 잘 막아낸 강감찬. 그 다음에 윤관. 기억나니? 여러분? 누구 침입? 여진이죠, 여진. 그죠? 별무반 조직. 동북구성.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문신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진압한 누구? 김부식.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도 누구? 문신 출신이에요. 자, 이와 같이 무신정변 이전 고려군의 최고 사령관직을 누가 맡아요? 문신이 맡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문신은 1, 2급 다 차지합니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도병마사, 국방, 식목동안 법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독점하여 다루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무신들은 들어갈까요?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신은 3급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죠? 2급 이상은 모두 다 문신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의종 때, 아까 인종 때는 그래도 뭔가 개혁하고자, 그지? 막 노력을 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막 나가진 않았는데, 의종은, 그죠?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놀고 먹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옆에 간신배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더 심해졌어요. 자, 문신은 경치 좋은 정자를 찾아내며 향락을 즐기는 의종 곁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지만, 무신은 뭐였다 그랬어요? 경비병, 보초, 보디가드, 그지? 왕과 문신을 지키는 호위병 구실밖에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김부식의 아들인 문신 김돈중이 무신 중에서 최고의 장군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고, 그러니까 정중부도 좀 앙심을 가지고 있었죠. 정중부가 누구냐 하면 이의방 다음으로 무신 정권의 집권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전에 설명했던 문신 할례가 대장군 이송의 뺨을 때린 사건은 문신이 무신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참다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폭발한 거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무신들이 좀 차별을 당했더라도 문신들이 뭐 약간 정치도 똑바로 하고 뭐 백성을 위한 정치 이렇게 했으면 명분을 못 찾았을 거야. 근데 이 문벌 귀족들이 정치도 똑바로 못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 수탈하고 이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이제 이러한 명분을 얻어서 무신정권은 성공에 거뒀죠. 그죠? 그래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신들 다 죽였어요. 다 죽여버리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의종을 쫓아내고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이제 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일부 문신 세력이, 막 반발도 좀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무신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막 실패를 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문벌 귀족은 사라집니다. 그죠? 뭐 변신을 해야든지 죽임을 당했든지 막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는 없어지게 돼요. 이 무신정변 때문에. 헐, 이런 식으로 문벌 귀족 사회가 끝나게 되네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살펴보고요. 자, 교과서 137점 무신 정권의 지배 기구 변화입니다. 자, 지금 요걸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언뜻 봐도 뭔가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알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지금 몇 년 안 돼가 막 바뀌고 있죠. 이때가 바로 무신 정권 형성기입니다. 혼란기입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회의가 똑바로 되겠어요? 이 중방이라는 회의기구 있죠. 무신들의 원래 회의기구에서 그냥 이제 회의를 합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칼부림 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방이 정권을 제일 먼저 접었는데 다시 정중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잡고 경대승 이의민 이의민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천민 출신인데 최고 집권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머, 최씨들이 계속 등장하네요. 맞아요. 바로 최충원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무신 정권 안정기로서 최씨 정권 4대 60년간 좀 안정스럽게 갔어요. 정말 안정스러운 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그렇죠. 최우 때 바로
어디가 쳐들어오니? 네, 몽골이 쳐들어오죠. 하지만 그들의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 강화도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안정기다. 이거예요.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정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도망가서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뭐 그렇다. 왕은 있었어요. 물론 허수아비. 자, 그 다음에 김준, 임년, 임유무 이제 이들을 거쳐서 이제 몽골과 강화 조약을 맺죠. 누가? 왕이.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제 이 몽골의 국가의 사위가 되죠. 그래서 충렬왕, 춘선왕, 충목왕, 충땡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교정도감.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그죠? 뭔가 머리가 좋았나 봐요. 뭔가 좀 강력한 통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치 운영을 하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최충원이 설치한 최고 권력 기구인데 계속 교정도감 이제 마칠 때까지 계속 교정도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정방 나온대요. 정방. 이 정방은 뭐냐 하면 최후가 설치한 거야. 최후가. 최후가 설치를 했는데 이 정방은 바로 문신들을 등용합니다. 문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 문신들끼리 뭐 정권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글도 잘 모르고 뭐 몰라. 그래서 좀 약간 신진 문신들 있죠. 그래도 공부했는 애들. 걔들 등용을 해가지고 뭐 또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실무 행정 능력 뭐 이런 거 그죠 하려면 자기들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문신을 등용하기 위해서 이 정방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인사행정을 담당하게 하는데 이 문신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신진사대부의 토대가 돼요. 신진사대부 들어봤죠? 신진사대부가 뭐세 왔니? 조선세우잖아. 그지? 그래서 고려말 이제 신진사대부의 등장적 배경이 뭐 아이러니하게도 문신들을 다 죽인, 그죠? 무신 정권에서 새로운 바로 4대부 계급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정방이었다. 뭐 이렇게. 이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이제, 무신 정권 붕괴기. 그지? 붕괴가 됐어요. 이제 이때는 너무 지쳤어. 40년 동안 항쟁하다 보니까 지쳤어. 이 김준, 임년, 임유무가 이제 삼별초, 그지? 끝까지 강화도, 진도, 제주도 끝까지 몽골에게 저항 하다가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는 이제 왕이 개경으로 가면서 몽골과 손잡아가지고 이 삼별초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때 이제 이끈 애들이 바로 얘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무신 정권 참 독특하고 그지 뭔가 변혁을 하려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불만이 쌓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 정권을 등장했는데 그것이 또 백성들에게 더욱더 혼란함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무신 정권의 기구들을 잘 모르겠어요. 지배기구에 대해서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씨 정권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전에는 무신회의기구 뭐였죠? 네, 바로 중방이었죠. 중방. 자 그런데 이거는 왜 하라고 그랬죠? 바로 최충원이 설치한 최고 권력기구. 맞습니다. 교정도감입니다. 교정도감. 그죠? 그리고 인사 행정 처리를 위해서 아들 최후가 설치한 정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병 집단 도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안과 국방을 담당한 삼별초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교정도감과 뭐 삼별초. 삼별초는 삼별초의 항쟁 때문에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신들이 등용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문신들이 바로 학풍을 이어져 가서 신진사대부까지 이어진다는 거. 뭐 그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방은 경대승이 신변보를 위해 만든 사병 집단이에요. 경대승 누구였죠? 네, 이의방 정중부 다음이 경대승이죠. 앞에서 보니까 서로
그지? 죽이고 하면서 정권을 교체해 나갔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만들었다. 자, 삼별초는 최후가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가 두 개로 분리됐죠.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던 병사로 조직된 신의군을 합하여 부른 것이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해서 삼별초다. 최후 때 누가 쳐들어갔다 그랬어요? 이제 몽골이 쳐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합니다. 삼별초의 몽골 항쟁.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마지막 이 무신 정권의 이제 무리들 이 삼별초였는데 개경으로 개경으로 돌아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항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거치면서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항쟁을 한 그런 집단이었어요. 나중에 나와요. 자, 이들이 바로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최충원은 그 다음 머리가 좀 좋았다 그랬죠? 봉사 10조라고 뭔가 개혁안을 냈어요. 세군 걸로 옮기자, 관원의 수를 줄이자,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도지를 돌려주자, 선량한 관리를 임명하자, 지방 간의 공물지상을 금하자, 승려들의 고리대업을 금하자, 상간 우리를 징벌하자, 관리의 사치를 금하자, 함부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하자, 신하의 간언을 용납하자. 어머, 그럼 최충원 정말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말만 이렇게 하고 제대로 시행된 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은 더욱더 열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한번 교과서 137쪽 활동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벌 귀족 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한 무신 정권도 그들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자, 서울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에는 여기가 어디야? 무신이야. 보물이 산처럼 쌓여있고 절구로 빻은 흰 쌀밥이 말이나 개에게도 먹이며 기름처럼 맑은 술을 종들도 마음껏 마시는. 헐, 이제 진골 귀족 사회나 문벌 귀족 사회나 무신 정권들이나 똑같은데요? 맞아요. 자, 지배계층은 매우 부유하고 세력이 있으며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집에 보물이 많고 음식이 많아 말이나 개에게도 먹이고 노비에게까지 좋은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농민의 삶을 봅시다. 힘들게 농사지어 군자를 복량하니 군자가 누구야? 무신들. 그를 가리켜 농부를 한다네. 거친 옷감으로 짠 옷으로 알몸을 가리고 하루에도 밭을 얼마만큼 갈았던가.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거두어도 모두 관청 것이 되어 어쩌지 못하고 모두 빼앗겨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땅을 파 풀뿌리 캐먹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다. 오! 라고 하면서 농민과 천민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수확한 곡식을 다 세금으로 바치고 남는 것이 없어 굶주림이 시달했다. 이거 진성여왕 때랑 똑같은데요. 역시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진성여왕 때나 그지 문벌 귀족의 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나 무신 집권기 때나 지금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죠? 민주시민으로서 지금 민주주의, 민주시민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되는지.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규보는 학문적 능력과 행정적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무신 집권기에 백성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배계층의 삶과 농민과 천민의 삶, 그죠? 비교를 했었죠. 여기 비교를 했죠. 그래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 시는 어느 시기인가? 이게 나오잖아. 무신 집권기, 그죠? 그래서 이때는 무신 집권기 상황이다. 여기 봐. 최충원의 손자인 최항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고려 청제를 좋아하는 거는 문벌 귀족이나 무신이나 똑같네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들도 아까 최충원의 봉사 10조에서 뭔가 개혁안이라고도 나왔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사치와 향락을 더욱더 즐기는 그대의 모습. 그죠? 이제 문벌 귀족을 비판하면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백성들의 실망은 더욱더 커집니다.
자, 무신정변 이후에 고려 사회의 변화를 봅시다. 문벌 귀족에서 무신들 세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농장 확대에 따른 토지 제도의 문란. 무신들이 농장을 넓히고 세금도 무거워. 나아진 게 없어. 우리는 더 힘들어. 늑대를 보냈더니 호랑이가 왔어. 자, 다음에 새로운 관료층 신진사대부 형성. 그죠? 행정 실무는 이제부터 능력 있는 우리가 맡아야지. 이게 뭡니까? 최후. 그지? 정방.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백성의 고통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정방을 통해 문신을 등용하여 고려말 신진사대부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자, 최충원의 농장 분포를 보세요.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이 증가하여 농민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마을은 청산유수처럼 개혁을 하겠다, 봉사 10조 내세우면서 우리는 예전에 문벌 귀족 사회와 다르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죠? 똑같은 거야. 여러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말은 그런 청산유수지만 문벌 귀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뭔가 세상이 바뀌려나라고 했던 기대를 했던 이 농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죠. 그죠? 그래서 요 최충원의 농장 분포를 보면 알겠지만 그지? 이제 문벌 귀족이 최충원 최씨 집안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거야.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말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큰 분노로 그러면서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농민들의 그런 반란 빈도입니다. 자, 1170년에 뭐가 일어났죠?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무신정변. 그래서 무신정변 일어나기 그지 전의 상황을 보세요. 2회야. 2회. 이 농민들은 문벌 귀족에 대한 기대가 없어. 원래 저렇다. 원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냥 그리려니 하고 이제 체념하면서 살아갔던 거지. 자, 그런데 1170년에 드디어 뭐가 일어납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뭔가 농민들의 기대가 있었겠지. 그래, 뭔가 세상이 바뀌나 봐. 뭔가 이제, 그지? 문벌 귀족을 몰아내고 무신들이 차별받다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뭔가 새 세상을 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신라 말 바로 이제 후삼국에 대한 그런 기대, 호족들에 대한 기대가 바로 이들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대감이 부풀었겠죠. 왜냐면 태조 왕건이 그때 안민휴식하면서 세금도 10분의 1로 줄여주고 3년 동안 세금도 안 걸어드리고 막 이렇게 좋은 정치만 했잖아. 그래서 그걸 막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1180년에서 1200년 이제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22회 계속 꼬리를 납니다. 계속 그죠? 계속 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최후 이후에는 이제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쭉 줄어든 이유는 바로 이때 뭐가 있었어요? 몽골.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그죠? 나라를 지키는데 타고난 DNA가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제 몽골의 침입으로 이들에게 반발하지 않고 이제 몽골에게 그러한 항쟁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나라를 지킨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쭉 뚫어들었지. 지금 보면 정말 많이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무신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교과서 138쪽 지도를 보면서 하층민의 저항운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문벌 귀족 사회를, 그지? 끝내고 무신들이 이제 집권한 그런 무신 정권기였죠. 근데 오히려 이들이 더 못하고 더 심했어요. 그죠? 정부의 행정력은 매우 약화됐죠. 왜? 뭘 모르니까. 그리고 또 무신들끼리 뭐해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백성들은 더욱더 힘들어져요. 그죠? 자, 그리고 무신 집권자들이 뭐합니까? 농장을 넓혀요. 그래서 수탈은 더 심해졌죠.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라 말의 진성여왕 때 뭐합니까? 진성여왕 말기에 세금 수탈 때문에 뭐 일어나죠? 최초의 농민반란? 네,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바로 농민 반란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농민들은 누구냐? 특히 이제 김삼이와 효심의 난, 이제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김삼이는 운문, 바로 청도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효심은 초전, 그죠? 울산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들이 어디에서 만나냐 하면 이제 여기 동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막 큰 농민봉기 돼요. 이때 이비와 패자라는 사람이 야 이럴 거면 우리 옛날로 돌아가 신라로 다시 돌아가 라고 하면서 막 신라 부흥운동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케이스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향부곡 소민들의 저항을 합니다. 이들은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천민은 아니었는데 일반 농민이에요. 그런데 천민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소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소 주민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수공 품들, 그지? 물품들을 생산하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현이 격화되면 향복 소를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그런 지역을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수탈이 더욱더 심했죠.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일어나나 경주 명악소에서 망소의 형제가 바로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향보고 소민의 저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그지? 바로 천민. 천민도 난을 일으킨단 말이야? 네. 아무 의식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말하는 닭, 말하는, 그지? 바로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던 이 천민들이 바로 신분해방을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만적, 그렇지? 그리고 전주, 관노,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의식의 성장, 신분해방. 정말 대단하죠. 불과 13세기에 신분해방을 부르짖다니. 그러니까 너무 빨랐어. 완전 선구자적 입장이야. 서양에서는 한 17세기 돼야지 시민혁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최강수 이런 사람들 서경에서 일어났다. 이제 고구려로 돌아가자 이럴 거야. 그래서 고구려 막 부흥운동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담양, 그죠? 이런 사람들, 이연년 형제, 그죠? 이 사람들은 백제로 돌아가자. 백제로 돌아가자 하면서 삼국 부흥운동이 막 각지에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로 막 이제 농민봉기도 일어나고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랬지만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가긴 했죠. 자, 그래서 광군에게 이제 진압당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우리의 저항정신, 잘못된 정권에 대한 저항정신이 바로 이렇게 또 역사 속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나라는 누가 지킨 나라야? 백성, 정말 일반 백성이 지키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삼국시대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민이 아니지. 백성의 의식이, 아직 시민하면 안 돼요. 시민혁명 이후의 시민이니까. 백성의 의식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실패는 돌아갔지만 뜻깊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하층민의 반란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만적입니다. 이 만적이 누구냐?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입니다. 최충원의 산업이. 최충원의 산업이로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정말 혁명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무신정변 이래로 천안 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누구? 맞아요. 이의민. 그죠? 이 이의민은 소금장수 아버지와 절의 노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천민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높은 관직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지?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하고 따로 있느냐. 신분제 사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피죠. 혈통. 니와 나는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천민이고 나는 귀족이다. 나는 이렇게 집권자다. 이런 식으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만적은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진일보한, 완전 혁명적인, 그죠?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어찌 우리는 채찍을 해서 뼈 빠지게 천안일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사회개혁가, 신분해방적 성격을 가진 이러한 외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누런 종이에 정자 표식을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흥국사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노비 문서 불태워버리고 정권을 잡자 이렇게 약속을 했지. 근데 이게 너무 진일보한 사건이었잖아. 내부에서 뭔가 불안했는 거야.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다 일러 바친 거지. 만적이 난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만적의 그러한 이제 노비 해방운동, 신분 해방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어때요? 너무 그죠? 획기적인 그러한 사고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만적은 실제적으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적은 뭔가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름 생각이 좀 있었나 봐. 근데 이렇게 좀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지금 이러한 만적과 뭐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이러한 저항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민주주의,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죠? 역사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것. 정말 너무 뜻깊죠. 그죠? 그래서 이 만적이라는 사람은 꼭 한번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비들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생겼다. 하층민에게도 그런 사회의식이 생겼다. 요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은 역사적 의의가 정말 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역사를 공부할 때 한번 내면의 그러한 깊은 그러한 역사적 사고력을 말미암아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한번 생각하면서 역사를 공부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학습한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